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섹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중국 전기차 100% 관세 부과 이슈도 있었고요. 그에 따른 영향은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은 그리 받진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전략 주신다면.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25%에서 100%로 이제 인상을 했는데 일단 그 캐나다도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6% 있는데 대폭 이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고요.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그 동맹국들한테 그 같이 대중 관세에 동참할 것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국 그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인상이 될 것이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이제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ESS 쪽 그 리튬이온 말고도 이제 전기차용 ESS 쪽도 관세를 올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 2년을 유예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된 추가 관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 미국에서 ESS 그 배터리 공급망이 전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대부분 중국의 수입을 의존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거의 70%를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공급망 구축 전까지는 일단 유예를 한 상태고요. 이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전기차와 더불어서 ESS 시장은 국내 배터리사 K배터리 쪽에는 또 다른 성장 충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런 새로운 관세가 그 유리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네. 국내 그 K배터리들의 그 ESS 쪽 점유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ESS 쪽은 그 중국이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규제를 통해서 중국 업체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K배터리가 ES 쪽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았다가 그 가정용 ESS 쪽 화재 사건 이후로 점유율이 급감을 한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한 80% 가까이가 80%가 중국산이 점유율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전기차와 유사한 효과를 상당히 가져갈 거라서 그 K배터리의 새로운 그 성장의 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LG 이노솔루션을 비롯해서 SK온과 그 삼성 SDI도 ESS 쪽 그 LFP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엔솔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 17GWh의 그 ESS용 그 LFP 배터리를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했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큐셀에도 1조 원 규모의 그 한 4.8GWh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한 것처럼 아마 테슬라 쪽으로도 배터리 수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그 성장성이 가장 가파를 거라 보여지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2년 유예한 게 2026년도인데 2026년도에 그 한국산 ESS 배터리가 양산되는 시기라 관세를 인상한 시기랑 맞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양산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준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중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 K 배터리 사들은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고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 스마트 그리드 시대의 필수 그 전력 장치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좀 그 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ESS 쪽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그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전문 업체 우드 맥켄지에서 이제 북미 ESS 시장 규모를 추산을 했는데 2022년도에 12GWh에서 2030년도에 그 103GWh까지 이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서 8년 동안 10배 정도 가까이 커지는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인공지능 그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ESS의 그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전기차의 반사이익도 크지만은 ESS 쪽의 반사이익이 상당히 큰 이유는 현재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이 그 북미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그 강도가 훨씬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기차와 ES 쪽 양쪽 다 같이 그 2026년도부터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전력 쪽에서도 ESS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ESS 관련주로는 어떤 기업들을 주로 봐야 될까요? 이미 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뭐 전력기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구리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코너에서는 LS 또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뭐 동박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의 이제 전력기기는 구리 관련 종목들이 위주로
위주로 현재는 이제 시세가 난 상황이고요. 구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남미 쪽에서 지금 사건들이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 단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튈 때는 공급 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굴리 생산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중국 경기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금 수요도 같이 증가하면서 이게 수요와 공급 부족이 맞물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어쨌든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특히 내년부터는 이제 구리가 이제 그 쇼테지가 좀 날 것으로 좀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그 퍼스트 퀀텀 미네랄 산하의 그 코브레 파나 구리강산 채굴이 지금 계약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그 채굴이 중단이 됐고 올해 2월 달에도 그 앵글로 아메리칸에서 이제 연간 구리 생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도 코델코 산하 그 라미도르 그 터미 구리강산에서도 노동자 사망하면서 이게 지금 파업이 발생하면서 또 이제 구리 생산 쪽이 자꾸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서 지난 3월 12일 날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 LS를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동박 관련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동박 판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동박 관련 종목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렸던 게 그 하이엔드 동박이 올해부터 이제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IR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유럽 쪽은 2025년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고 미국 내에도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의 하이엔드 동박 수요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60%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럽 하이엔드 동박 수요도 지금 같은 기간 24년에서 30년까지 52%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하이엔드 쪽 그 배터리의 그 뭐 예를 들면 그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든가 고성능의 배터리에서는 이 그 하이엔드 동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IR법의 동박은 수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박 같은 경우는 단일 광물이라서 요게 그 핵심 광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극재라든가 전해액은 조성 광물이기 때문에 핵심 광물이 들어가지만은 동박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 없어서 FOC 규정을 받지 않지만 관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북미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북미로 동박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가 25%의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30%또 초중반대 그 비용이 발생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관세가 1% 적용되고 물류비 포함해서 3.5%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차가 경쟁력이 확실히 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이엔드 동박의 양산이 먼저 빠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SKC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다만 이제 그 SKC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기파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 26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SKC를 좀 탑피로 보겠지만은 올해 기준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좀 더 탑픽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그 화이트데이 경에서 LS 말씀 주셔서 좋은 상승률 났고 5월 14일 로즈데이 경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얘기 주셨고요. 오늘은 또 5월 21일 둘이서 하나 된다는 뜻의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부부의 날의 선물로는 어떤 종목 주시는지 그거 짚고 AS 할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고요. 부부의 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왜요? 올해 이제 실적이 상저하고로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포트 8개를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올해 실적 상저하고 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그 4공장 18리터 규모의 그 공장의 매출이 추가로 이제 반영되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실적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CMO 매출과 그 바이오시밀러 매출 확대로 인해서 하반기에 훨씬 좋아진다라는 관점이고 최근에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가속화로 인해서 국내 그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 그 HLB 사태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센트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다른 바이오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ST팜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이런 그 CDMO 기업들의 주가는 괜찮고요. 그 생물보안법은 중국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A, B, C를 있거든요. 이게 A 등급에 들어가는 그 우시 엠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CDMO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CDMO 기업들이 그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어서 수혜가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스가 그냥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스 말고도 좀 더 작은 기업들의 주가 탄력은 또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핫한 그 섹터가 이제 그 항체 약물 접합자로 해서 ADC 쪽인데 삼성바이오로스가 최근에 그 ADC 개발 기업인 그 아이리스에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국내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이름 바꾼 리가캠 바이오 쪽도 이제 위탁 계약을 계약을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공장에 대한 그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9월달에 가동 목표로 해서 올해 지금 착공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착공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18만 리터의 규모의 생산 규모라서 이것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지금 전체 캐파가 78만 4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 생산력 확보가 되게 되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리포트에 보면은 밸류에 대한 얘기 좀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보니까 유안타에서 95만 원, 한국투자에서 125만 원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대신 이베스트, DS 등에서 대부분 증권사 다 일제히 100만 원 얘기를 해서 그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부의 날 선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이 종목이 가주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삼바 살펴주셨고요. ASR 차원에서 삼양식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삼양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고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 내용을 더해 주셨는데 삼양식품이 정말 불을 뿜은 상한가 기록하고 어제도 추가 상승을 나타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조금씩 뭐 차익 실현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실적이 이제 1분기 때 영업이 801억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417억이었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슈퍼 울트라 서프라이즈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1분기 식료품 업종 중에서는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액이 그 2,890억이어서 그 와이어 값으로 한 83% 증가를 했는데 중국이 186% 증가를 했고 미국이 22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쪽에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 특히 이제 까르보 불닭이랑 불닭볶음면의 굉장히 그 판매가 물량이 급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까르보 불닭은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찾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원재료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원재료와 유통도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됐고요. 지역별로 믹스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이 실적이 단순히 1분기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쉽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로 좀 사실은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조금 챙겨보는 쪽으로 삼양식품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볼 앞으로 좀 관심을 둘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셨네요. 자, 오늘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